사실 그런 차원에서 네옴시티라는 또 네. 엄청난 초고대 프로젝트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니까 막 얘기는 좀 다른데 최소 700조에서 한 2000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거 사업성, 뭐 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건축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동대문 플라자에서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옴 전시를 갔다 왔어요.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네옴이라는 게 도시가, 네옴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 네오라는 그리스 접두사에다 새롭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오에다가 미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음은 아랍의 무스타크발, 그게 M이거든요. 무스타크발, M을 붙인 겁니다. 네오 무스타크발, 그러니까 new future, 새로운 미래라는 걸로. 그래서 네옴 신도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더 라인이라는 주거지가 있고요. 근데 이 주거지가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져서 너무 이게 가능할까 한 게, 길이는 170km, 폭은 200m, 높이는 500m. 이거를 해서 일직선으로 쭉 끄기 때문에 더 라인이라 한다 이거죠. 거기에 900만 명이 살게 할 거고, 안에는 차가 없고, 그리고 도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는 170km를 고속철로 20분에 가게 하겠다. 이야, 20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거도고, 두 번째로는 관광단지. 관광단지로 트로제나를 만들겠다. 거기는 산 높이가 있으니까 산에다가 리조트도 만들고, 그다음 저수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눈이 내리게 해서 거기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겠다. 눈이 어떻게 내리게 하죠? 거기 눈이 있긴 해요. 아. 그런데 그거 갖고는 스키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아마 인공눈을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가 트로제나라고 해가지고 관광, 휴양 뭐 이런 단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첨단 산업단지를 홍해가 바로 있거든요. 홍해에다가 그 부유물로, 옥타곤이 팔각형이잖아요. 네네. 팔각형 모양인데 여기를 옥사곤이라고 지었습니다. 옥사곤, 옥시전, 산소에다가 옥타곤을 합쳐서 옥사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첨단 친환경 생산 단지를 팔각형처럼 만들어서 그 홍해에 부유물로 떠 있게 한다는 거죠. 떠 있는 구조로. 그게 이제 산업단지고. 그리고 그 앞에는 신달라라는 요트 휴양지, 고급 요트 휴양지를 만들어서 내년에 그냥 개장한대요. 내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네옴 프로젝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위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고, 이집트와 가깝고, 그러니까 위치는 처음부터 저는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아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공식으로 발표를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거 되겠냐? 되겠냐? 저도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못해요. 그거, 박 선생님 생각해봐. 그 170km 그거 하려면, 그 공사 이거 하는데 한 30만 명 필요할 거야, 노동인구가. 그래서 노동력을 우리는 그거 그렇게 동원할 능력도 없고, 전 세계에서는 그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긴 해. 중국. 네. 그리고 건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70년대에나 우리 자국민들이 가가지고 일했으니까 돈을 벌었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로 안 간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 그거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인건비 세서, 전부 다 우리도 수입해서 외국 노동자들 써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보다 그렇게 기술이 나온 줄 알았는데, 중국이 이제는 건설에서 우리 앞선 거 되게 많아서, 우리는 그거 안 할 거고, 아마 부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거 했었을 때도 투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회사들이, 이거를 돈을 내고 투자를 한다, 이게 불확실한데?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우디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우디도 그걸 알아요. 이거를 하면은, 이 프로젝트 있습니다. 자, 투자 덤벼드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덤벼들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다 미적미적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우디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자, 봐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해봐라. 그럼 그때, 되네. 그러면 해볼만 하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가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마음이 급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트로제나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2029년, 30년 이때 해야 되고,
2029년일 겁니다. 그 2030년에 엑스포도 거기 살 거예요. 만약에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해긴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대문 플라자에서 갔다 와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게 그동안의 발표에서는 계속 170km를 높이 500m를 일괄적으로 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모형도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대 높이는 500이고 균일하게 500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중간에 두 군데는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170km가 완전히 그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에 부분에서 단 두 번 정도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런 모양이구나. 예. 그래서 그 사진도 제가 준비를 해서 드렸으니까 한번 그 자료화면을 보여주시면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쫙 보면 이게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시도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좀 이게 될 거냐라고 보는 분들이 처음에 이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아주 초창기에 뭐를 비교를 해서 저도 읽었었냐면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홍해변에. 근데 그게 인구 200만을 들어서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는데 10년째 그걸 못했거든요. 10년 됐는데 200만을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용 나왔었을 때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거 200만도 못 채워가지고 10년째 사업에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내용 그거 어떻게 하니? 이게 빌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사우디가 잘 해결해야 되는 숙제겠네요. 네네. 해결된 숙제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킹 압둘라는 전직 왕이시잖아. 그런데 전직 왕 도시를 갖다가 새로운 왕세자가 그거 하겠니? 내용은 다를 거야. 근데 그 부분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같은 홍해변이기 때문에 위치는 좋아요.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이슬람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요. 이 논리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까지의 세상은 야만의 시대였다고 봐요. 사람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고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슬람이 와서 개념이란 걸 장착시켜서 문명의 시대로 끌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 이전께 훌륭한 게 있으면은 그 논리가 깨져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발생지라고 그래가지고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외국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좋은 게 많이 나올 건데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무함마드 빈 살만이 풀어버립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사우디 안에 있는 건 다 우리의 역사다. 맞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서 만년 전에 막 이 유적들을 풀어서 그걸 관광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룰라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생에서 많이 보셨던 장면인데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페트라를 만든 사람이 나바테아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우디 쪽일 수도 있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래된 문자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관광지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이제 홍해 라인하고 같이 쫙 돼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자원으로 관광 자원이 개발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석유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는 사우디의 기초를 닦는다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다 아무튼간에 엄청난 프로젝트,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 중동의 분과는 좀 다르고 우리 한국한테 어떤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딜레마인데요. 우리가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스라엘의 최첨단 기업하고 얘기할 때 더 느꼈는데, 이스라엘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이제 협력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기술이 훌륭하지 않느냐? 그럼 니네들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의외의 답이 나와요. 와, 그거는 못 만든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너네 한국하고 손잡고 싶은 거다. 한국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재주라든지 우리 근면성, 국민들의 이런 거는 뭐 어디에 내놔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도 받고 뭐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받고 괴로운 역사들이 많았지만 그거를 승화시킨다면은 적어도 이 나라는 중동의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얘네들은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외국의 지배도 받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사냐 갑자기. 예, 이게 대단한 그 경의의 눈으로 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나라 우리는 어느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식민지 삼고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 평화에 그게 두 가지 이렇게 중요한 오히려 또 중요한 그게 장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가 브랜드가 낮아요. 국가 브랜드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물건을 독일, 일본, 미국, 한국이 있으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훌륭한데도 우리 걸 선택하기보다는 독일의 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방송에 많이 나왔던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자동차 광고를 하잖아요. 벤츠나 BMW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독일어로 Das Auto 그래요. The car. 영어로 하면 the car예요. 근데 그 the car를 영어로 하지 않고 Das Auto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딱 Das Auto 들으면 그래 차는 독일이지. 미국에서 밀리죠. 우리가 현대차가 벤츠 있으면 사람들이 벤츠 사겠죠. 그렇죠, 사실. 현대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객관적으로 현대차가 벤츠하고 해서 100가지 품목가 있는데 우리가 100대 빵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평가자의 얘기고 사람들은 그래도 벤츠지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 국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기술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을 끼워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중동이 말하듯이 지금 중동 모든 국가들이 뭐를 하냐면 메이드 인 자기 나라. 근데 자기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싶으니까 한국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랍에미레이트가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우리하고 했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일본이 더 나을걸요, 기술이? 그런데 이런 나라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을 안 줘요. 한국은 기술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아랍에미레이트가 만든 인공위성의 기술의 70% 한국 거라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사업을 얘네들이 달나라 가고 화성 탐사하잖아요. 그거 나사하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본 바탕을 가지고 원전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술을 어느 정도는 주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고,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다른 시장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동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중동이 예전처럼 공사하면 돈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투자도 해야 되고, 기술도 줘야 되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요. 최근 미국에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장 1차적으로 생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러니까 155mm 포탄, 제일 많이 쓰는 게 155mm 포탄이래요. 높이가 한 30cm 정도?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달에 한 20만 개 정도 쓴대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러시아를 폭격하는데. 예. 그런데 그거는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이 15,000개예요. 우크라이나는 20만 개를 써요, 한 달에. 그러면 뭐지? 미국의 병기창에 있는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생산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가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가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데 미국은 그거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푸틴이 발끈하고 그랬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수출한 게 아니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고, 그리고 그 미국 최종 소비자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에 다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기고를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19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가 되고 또 그 전부터 1980년대부터 중국이 미국 편이 됐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미국 편이었어요. 중국이. 중국이요. 네. 시진핑 들어와서 또는 그 이전에 한 2008년 그 이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미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거기다가 1990년, 91년에는 소련이 붕괴가 됐고 그러니까 그동안 냉전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왔고 쌓아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적이 없어진 거죠. 유일한 적이라고 하면 테러 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테러 전쟁하는 정도의 무기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확 줄어버렸죠. 나라들마다 다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선진국들. 다만 국방 예산이 줄지 않은 나라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뭐 요 정도. 북한도 안 줄었겠다. 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 예산, 그러니까 교육 예산 늘어나고 또 이 보건 정책 예산 늘어나고 뭐 이런 데로 이제 돈이 간 거죠. 그래서 방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방위 산업체들이 막 5개, 6개씩 뭉쳐가지고 하나로 합병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위 산업체가 몇 개 안 남게 됐죠. 예, 뭐 락히드 마틴이니 뭐 보잉이냐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던 것들이 다 합쳐졌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생산 능력도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토요타 자동차가 just in time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재고 없애고 뭐 해가지고 그 생산비 원가를 최소화시켰듯이 방위 산업체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 같은 거 없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딱 거기에 맞게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게 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생산 능력도 다 줄어들어 버린 것이고 그 방위 산업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 뭐 과학자들 다 다른 데 간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갑자기 탄약이 뭐 포탄이 한 달에 20만 개씩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생산 능력은 10,000개가 조금 더 넘는 상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을 했죠. 거기도 우크라이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나토 지역은, 유럽 지역이. 러시아가 옛날 소련하고 같아지네? 이런 조짐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특히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나라들이 러시아라고 하면 치를 떠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걔들한테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쪽으로는 가기도 싫은데, 이제 무력으로 침략을 하니까, 야, 언제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들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기도 늘리고 뭐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2014년부터. 근데 2022년에 전면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뜨거워진 거죠, 이게. 나라들마다 다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 한 30-40%는 무기 구매가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쫄아들어 있기 때문에. 제일 왕성하게 돌아가는 데가 중국, 러시아, 한국, 이스라엘 요 정도 나라들인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들.
네. 그런데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데가 동유럽인데 동유럽 같은 데는 러시아제 무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러시아제 무기예요. 러시아가 다 알겠네요.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요. 군사 기밀인데 되게. 예. 그건 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자기 위성국가였으니까, 거기가. 또는 자기 영토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 무기가 다 거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무기를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크라이나한테 군사 원조를 해주는데, 무기를 원조를 해주죠. 그, 과거 소련제 무기를 거기다 갖다 주고. 재고 처리를 좀. 네. 거기다 갖다 주고, 자기들은 이제 미국 표준에 따른 무기들, 나토 표준에 따른 무기, 이런 거를 들여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그런데 러시아제 무기는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 생산을 그러니까 빨리 늘릴 수 있는 나라. 그게 러시아, 중국, 한국, 이스라엘. 이 정도예요. 미국도 빨리 못 늘리는 거예요. 미국의 생산 능력이 크긴 하지만 그건 원래 크다는 거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미국도.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인데 근데 동유럽에서는 무기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걸 러시아제 안 사죠, 당연히. 중국제는 러시아제예요. 그렇죠. 러시아 표준이라고 여기. 그쪽에서 기술 받아가지고 만든. 예, 그리고 같은 편이라는 거 알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은 편이라는 걸.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그쪽의 무기를 갖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 무기, 미국 무기, 이스라엘 무기 이런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안 만들어요. 미국은 주로 비싼 것들 있죠. 전투기, 잠수함, 뭐 이런 비싼 무기들, 미사일 뭐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의 무기들은 한국이 최고인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진대요.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하지만 그런 데는 이런 무기들을 잘 안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대박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네요. 한국만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전차 같으면 독일이 굉장히 독일제 전차가 좋은데 독일도 확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생산 능력을 늘리기가. 그러니까 기존에 주문되어 있는 것을 맞춰주기도 벅찬 상태인데 새로운 주문이 막 들어오니까 무기의 성능 면에서는 아마도 전차 같으면 독일제가 더 좋을 거예요. 레파든가 뭐 하는 한국산보다.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또는 신속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는 한국산이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2021년 이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게 네. 이제 한 4, 50년 만에 해제됐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도 그 K 방산의 성장의 본격적인 신호탄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사일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 중저가 시장에서 여기도 시장이 있어서 네, 하이엔드 고가 시장이 있고 중저가 시장인데 중저가 시장에서는 한국이 뭐 거의 최강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무기 생산액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수출하거든요. 이스라엘은 80%를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쓰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튼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사일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하이테크 제품들을 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 첨단 과학과 그러니까 첨단 과학의 상업화
굉장히 능한 거예요. 실리콘밸리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날아온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해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퇴치하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한 거고,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무기 수출액이 좀 비슷하거든요. 100억 달러가 넘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170억 달러고 이스라엘이 130억 달러고, 그런데 우리는 좀 옛날 무기들, 포탄이며 뭐 전차, 자주포 뭐 이런 것 위주이고,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위주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이 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죠.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서 보면 170억 달러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액수이긴 하지만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 1,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방산 수출이 경제적 효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즉 전체 생산액 중에 80%를 수출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뭐 거의 한 1,0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10%, 15%만 수출하니까. 네. 만약 80%까지 하면은 거기에서 거의 7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거의 한 1,000억 정도, 1,0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주문을 해야 뭔가를 하는 게 방산인 거죠. 국가가 먼저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것을 발주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들이 보면 먼저 개발을 하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를 생각을 해서 먼저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걸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저 자기 이 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방산업체들이 그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겨난 거죠. 미리 시장의 상황을 내다보고,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가서 먼저 뭐 마케팅도 할 수는 있는 거고 무기를 가지고 마케팅 한다는 게 참 뭐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려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부 주도의 그런 산업이라기보다, 물론 정부 주도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산업이라기보다 세계 정부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얘기 좀 하다 보면은 IMF가 최근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이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IMF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경제 전망할 때 이코노메트릭 모델을 활용하거나 시계열 분석으로 그 전망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델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맞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거 다른 변수에서 경기 변동이 심하거나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맞아요. 항상 틀려요. IMF가 그 매번 틀리면서도 경제 전망하는 거 보면 참 선생님이 다시 하겠네요. 낯짝 두껍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IMF는 뭐 세계 경제 성장이 높아질 거라는데 천만의 말씀에 두고 봐요. 장담해요. 그 모델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르치는 모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 지표를 동원해서 지금 전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경제 변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 여건이나 어떤 경제 상황에서 성장률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게 환율 정책이에요. 환율을 인상하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경기가 상승한다. 잘못 믿고 있어요. 그 정책을 펼쳐요. 이거 지금 벌써 몇 번째 실패한 거예요. 2001년도에 실패했지. 2008년도에도 실패했지. 또 지금 또 실패하고 있어요. 얘들도 난로가에서 그 난로 만졌다 뜨거우면 다시는 안 간다니까요. 우리 정책당은 왜 그런 실패를 반복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이 증가한 사례는 세계사에서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럼 경제가 살아나겠냐고요.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요.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경상도 흑자도 커지고. 우리 그거 겪었잖아요.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당시에 우리 환율이 1326원에서 2007년 10월 달에는 이게 한때 899원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이 2.5배 증가했어요. 연평균 17% 증가했다고요. 예전에 서너 배씩 증가했잖아요. 경상도 흑자도 계속 커졌잖아요. 2015년에는 GDP 7.4%까지 커졌잖아요.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왜 성공한 사례를 외면하고 실패한 사례만 반복하냐고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수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건 왜 그러냐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망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돼요. 생각을 해봐요. 환율이 1326원 하다가 899원까지 떨어져 봐요. 수출기가 살아남을 데 없어요. $100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짜리 개발해야 살아남아요. $200짜리 개발해야 살아남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거 아니에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국가 경쟁력도 당연히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정부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깡통 하나하고 드럼통 하나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부피든 무게든 기준을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 어느 하나로 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것으로 일치시키든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에도 못 미쳐요. 매년 다른데 9.2%에서 9.6% 정도 비중밖에 안 돼요. 반면에 내수는 90% 훌쩍 넘어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상승할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하락할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왜냐?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자원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재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우리 경제 생산수도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니에요. 같은 소득으로도 훨씬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경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하면 이번 금융위기만 성공적으로 극복한 다음에는 우리 성장률 6% 이상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장담해요. 우리 역사가 여러 차례 증명했다니까. 1980년대 후반도 증명했고 2000년대에도 증명했고 다른 나라가 증명한 사례는 부직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있는데 왜 실패한 사례만 뒤따르냐고요. 실패한 사례도 예외가 없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그 경제는 반드시 쇠락한다니까요. 아무리 번영하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발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지금도 환율 하락만 용인을 하잖아요. 그럼 닥치고 있는 이 금융위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격이 훨씬 적게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해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다양한 산업군, 특히나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나 자동차라든지 그런 뭐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냥 5년 안에 일당 국민소 6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반도체 산업, 뭐 메모리든 시스템이든 이거 국민소득 6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배터리를 비롯한 그 제약산업 이쪽에 이거 다 정밀화학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밀화학 산업도 지금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수송기계류를 비롯한 일반 기계류 이것도 일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정밀기계로는 더 높은 소득도 견뎌낼 수 있고요. 그것도 산업과 상승작용을 하는 문화산업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한류 지금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 최강이다. 국민과 기업을 믿고 환율 좀 제발 내려가는 걸 용납 좀 해달라. 그렇게 제가 정책 당국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기업들은 약간 좀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기술력과 그런 콘텐츠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DNA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겠네요. 경영학에 휴브리스라는 게 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느 한순간에 몰락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반복이 거기에 되고 대해서 있죠.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해. 어. 그리고 어느 게 결정적인지를 몰라.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휴브리스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휴브리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근데 이 휴브리스는 뭐냐? 지나친 오만이에요. 근데 그 오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번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기업은 쇠락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기업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국가 경제는 번영을 하고 우리 국민은 그 경제 번영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정책이 이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사람도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기업과 국민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업과 국민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만큼 정책 당국은 이걸 좀 높이 평가하고 믿어줘야 된다니까요.